네, 201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B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354페이지입니다. 네, 기출문제 1번인데요. 혼합연령반이라고 합니다. 혼합연령반에서 신체활동 후에 실시한 언어교육의 한 장면이고요. 나는 교사 저널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역에 유아가 자주 보이는 초기 문법 발달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선생님, 문법 발달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안 그러면 답이 두 개입니다. 자, 벚꽃이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들 말투 중에 아이들만 쓰는 표현을 어린이 말투, 아기식 말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 말투, 아기식 말투는요, 어떤 정말 일반적인 겁니다. 아기가 우리 유아기에 쓰이는 성인과 다른 모든 표현을 아기식 말투 또는 어린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벚꽃이가도 어린이 말투의 대표적인 예죠. 우리는 벚꽃이 있어요나 조사를 이나 가 하나를 쓰지 이렇게 이가 붙여서 쓰지를 않죠. 그런데 이게 어린이 말투가 아니라 답은 과잉 일반화인데요. 답이 과잉 일반화인 이유는 여기에서 문법 발달의 특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말투는 문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언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유아가 쓰는 모든 말투를 어린이 말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문법과 관련해서 아이가 지나치게 문법을 표준화해서 쓰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방법을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문법 발달의 특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정확하게 과잉 일반화인데요. 선생님, 교재로 가시면요. 357에 과잉 일반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문법 규칙이 있고요. 그런데 이 문법 규칙이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외되는 선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일반화된 문법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100%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이렇게 잘못된 예외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아이는요, 가라는 말을 조사 가라는 것을 앞에 붙이는 것을 문법이라고 이해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벚꽃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를 붙여서 벚꽃이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과잉 일반화이고요. 이게 2019학년도에도 해당 문제 포인트가 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요. 3호세 누리과정 3세 의사소통 영역의 일부인데 1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니은이 뭐냐 했더니 니은이 3세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2에 들어갈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한 가지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내용과 세부 내용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 내용 범주가 있고요. 내용이 있고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니까 세부 내용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이네요. 요것은요,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는 읽기, 의사소통 영역 중 읽기라는 내용 범주에 읽기에 흥미 가지기라는 내용에 있는 세부 내용입니다. 교재 357페이지에 있죠. 읽기에 흥미 가지기에 그 세부 내용 말고 3세용 세부 내용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입니다. 요게 2번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이죠. 그래서 답 1번은 읽기에 흥미 가지기 이고요. 해당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그 이유는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한 가지 쓰라 그럴 때 반드시 세부 내용 가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답을 작성하실 때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글자를 교실에서 찾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보자. 호연이가 해볼까? 아, 우리 선생님은요, 아이들에게 찾아보는 걸 떠나서 찾아보는 것 이상으로 읽어본다에 중점을 두고 있네요. 그런데 읽어본다라는 세부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 3세에게 적절하지 않은데요. 자, 2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근거해서 한 가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만 3세 세부 내용을 활용하셔서 니은 활동은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본다라는 만 3세를 위한 세부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고 이기에 만 3세 세부 내용의 근거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라는 만 3세 세부 내용에 근거할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답에 만 3세 세부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넣어주시는 게 확실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넣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은 만 3세를 위한 세부 내용인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만 3세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적으시던가, 아니면 니은은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본다는 만 5세를 위한 세부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라는 세부 내용의 만 3세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디귿에서 나타난 유아의 혼잣말에 대한 설명인데요. A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스키에 의하면 혼잣말은 자기 지향적인 언어이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축약되고 사고와 융합되면서 무엇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 한번 보세요. 디귿에 보니까 윤정이 4세 윤정이가요. 이 길로 이쪽으로 길이 쭉 있어. 이쪽으로 사인펜으로 몇 개의 선을 그리더니 계속 중얼거린다. 근데 진달래 어딨지? 개울가에 개울. 아, 선생님, 제가 지금 기출 응용해서 모의고사를 낸다면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저것이 비고스키의 어떤 언어 발달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적 언어 단계 혹은 혼잣말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이들이 A라는 걸로 발달해 간다라고 하는데, 이 혼잣말이 비고스키의 언어 발달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교재와 관련해서는 선생님 도구 359페이지죠. 359페이지에 어떤 비고스키의 언어 발달 단계 보시면요. 첫 번째가 초보적 단계이고요. 두 번째가 외적 언어 단계이고요. 세 번째가 사적 언어 단계이고요. 네 번째가 내적 언어 단계예요. 비고스키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한 사회적 구성주의 학자죠.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건 자기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언어 발달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과 상호작용이 있기 전에요, 아이들은 인지를 발달하는 영역이 있고 언어 발달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언어와 인지가 각각 따로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 따로, 언어 따로 발달하는 단계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초보적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이 인지와 언어를 성인이 아이에게 자꾸 말을 걸어주면요, 아이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인지와 언어를 통합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외적 언어 단계부터 시작해요. 외적 언어 단계는 타인으로 인해서 언어를 배우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 외적 언어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혼잣말 단계 혹은 사적 언어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 혼잣말로 중얼거리지 않아도 사고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자신의 어떤 논리력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할 때도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 규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속으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거 내적 언어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언어와 인지가 만나는 시점은요, 이 2단계인 외적 언어부터 시작해서 구성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 그런데 이것을 비고스키가 이렇게, 이 이제 구성주의인 거죠, 선생님. 이 구성주의 단계를 비고스키가 뭐라 그랬냐면 언어적 사고라 그랬어요. 언어적 사고. 왜? 이제부터는 인지 따로 언어 따로가 아니라 언어와 인지가 결합된다. 저희가 인지를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언어적 사고라고 했고요. 혼잣말의 다음 단계는 내적 언어 단계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걸 보시면 비고스키에 의하면 혼잣말은 자기 지향적인 언어이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축약되고 언어와 융합하면서 내적으로 발달을 간다.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혼잣말은 언어와 사고와 융합되면서 점차 융합되면서 내적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요. A는
내적만 얘기하고 있네요. 내적 언어죠. 내적 언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로 묻는 게 아니라 여기 3단계에서 4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빠진 거는 내적 언어 발달 단계가 아니라 내적 언어로 발달해 간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근거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언어교육 접근법을 한 가지 쓰라 그랬는데요. 나의 근거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거. 자, 오늘은요. 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산책을 가서 보았던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짓기와 산책길 그리기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3세 유아들도 재미있어하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아가 유치원 안과 밖에서 겪는 일상적인 경험이 언어 교육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함께 이 접근법을 자주 활용하는 것도 유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어떤 한 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요. 현장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총체적 접근법, 현장의 교사들이 이것을 만들 때요. 당시의 현장의 교사들은 인지발달 이론의 구성주의에 근거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의 탄생 배경을 구성주의다, 학문적 배경을 구성주의다, 인지발달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총체적 접근법을 현장 교사들이 할 때요. 근거가 됐던, 이론적인 근거가 됐던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언어 경험 접근법입니다. 유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언어 활동을 하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가 문학적 접근법입니다. 아이들의 책, 문학책, 이야기책, 좋은 책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관련 활동을 하면서 언어 발달을 해나가는 걸 말하고요. 세 번째가 쓰기 과정 접근법인데요. 이 쓰기 과정 접근법은 아이들에게 철자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 스스로가 책을 쓰는 저자가 되어서 글을 써보고 그걸 출판해내는 과정을 1년의 활동으로 하는 것을 쓰기 과정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이 총체적 접근법을 영향을 준 언어교육 접근법이고요. 마찬가지 처음에는 영향을 줘서 총체적 접근법이 나왔지만 이 총체적 접근법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법의 하위 요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총체적 접근법의 하위 접근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단독으로 언어경험 접근법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접근법과 이 접근법을 자주 활용하는데 이 접근법이 아이들과 산책에서 가서 보았던 거, 아이들이 직접 경험한 걸 중심으로 언어교육을 하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언어경험 접근법입니다. 아이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언어교육을 하라. 관련 내용은요 36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전반적인 모든 내용 자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B2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5세 반 언어 영역에서 일어난 놀이 장면의 일부입니다. 나는 언어 발달에 대한 학자의 견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와 관련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동안 장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1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기읍과 니은에 비추어 쓰고 2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에 들어가는 거요. 기읍과 니은을 비추어 쓰라 그랬으니까 기읍과 니은이 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문으로 들어가시면요. 교사가 그림으로 넘기면서 기억에 해당되는 게 맥스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 괴물들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책을 읽어주네요. 맥스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왔구나. 선생님, 한 편의 이야기에서 맥스라는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 괴물들이라는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 거 뭐에 해당합니까? 등장인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등장인물인데 이 등장인물은 인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인물, 등장인물입니다. 2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상동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전래동화겠네요. 전래동화와 유사한 점이 많고요. 그런데 환상동화는 많은 작품이 현대에 창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열린 구조,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모모동화는 저희가 전래라고 추측을 했습니다만 맞는 거 한번 봅시다. 권성징악을 주제로 한다. 전래동화 맞네요. 자, 전래동화는 두 가지를 주제로 합니다. 하나는 지문에 나온 권성징악이고요.
또 하나는 인과응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한다 그러면 답은 100% 전래동화입니다. 그러면서 닫힌 구조를 갖는다,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에 닫힌 구조를 갖는다. 요것을 저희가 닫힌 결말, 닫힌 구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것은 이에 들어가는 건 전래네요, 선생님. 동화가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빠진 건 전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리데이 이론에 근거해서 디귿, 리을, 미음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언어 기능의 유형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할리데이요, 선생님 요거 모르시면 안 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화의 구성 요소는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련 자료 363에서 366까지 있습니다. 자, 전래동화와 한상동화의 차이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366페이지에 있고요. 할리데이는 367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할리데이는요, 유아기 언어를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유아기만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체계적 기능주의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작용하는 것들, 사회의 것들을 어떻게 창조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유아기의 언어 기능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처음에 나눠집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을 배우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각각에 들어가는 하위 기능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자, 충족 기능, 필요한 걸 충족시키는 기능으로 도구적 기능, 통제적 기능, 상호작용적 기능, 개인적 기능 네 가지가 있고요. 속한 환경을 배우는 기능에는 발견적 기능, 상상적 기능, 표상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와 세 가지가 만나서 총 7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지문에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귿에 보니 디귿, 리을, 미음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기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교사가 차례를 정해서 한 사람씩 보도록 하자.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네요. 아이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유로 되어 있지만 권유도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돌아가시오. 너 이렇게 돌아서 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언어죠. 그 다음에 미음은 돌아가란 말이야. 돌아가라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도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통제 기능에 해당하는데요. 통제 기능은요, 강압적인 통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기능의 언어를 모두 통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통제적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6가지도 암기하세요. 자, 비읍과 씨옷은 서로 다른 음운인식의 유형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씨옷에서 나타난 음운인식의 유형 한 가지를 쓰라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음운론, 언어의 구성 요소에는 5가지 형식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운론입니다. 음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2가지죠. 음소와 음절입니다. 음소는 자음과 모음이고요. 자음 또는 모음이 해당이 되고요. 음절은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입니다. 자, 소리의 최소 단위는 뭡니까? 음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의 소를 미음으로 바꿔주면 미음으로 바꿔주면 안 되네. 이상한 단어가 되네. 자, 사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과라는 단어의 기역을 저희가 비읍으로 바꿔주면 사바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음소 하나, 자음 하나 바꿔줬는데 소리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가장 최소 단위는 음절이 아니라 음소가 됩니다. 그리고 음절은 음소의 결합들을 얘기해죠. 그래서 소리를 내는 마디가 되는 거죠. 한 마디가.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음소, 음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시면요. 비읍과 씨옷이 어디 있습니까? 넌 맥스라고 맥가이버랑 형제야 라고 되어 있고요. 맥스, 맥가이버, 맥이 2개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음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씨옷도 보시겠습니다. 맥을 덱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음만 바꿨죠. 비읍, 미음, 비읍, 피읍, 디귿으로 바꿔서 맥이라는 소리가 덱으로 소리가 바뀌었잖아요.
자음 하나만 계속 바꿔서요. 그래서 비읍의 씨옷에 해당하는 그 음운 인식은요, 음소에 해당합니다. 답은 음소입니다. 비읍에 해당하는 건 음절이고요. 씨옷에 해당하는 건 음소기 때문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음운 인식 유형을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씨옷에 나타난 음운 인식은 음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음소요. 미음에 들어갈 용어 이응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이응이 나라는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스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와 내용을 전하는 추상적 기본 구조인 심층 구조는 심층 구조 나왔으니까 답은 표층 구조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 변형 규칙들이 적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로 표현되는 표층 구조로 전환된다. 맞네요. 답은 표층 구조네요. 참스키 선생님 잘 알고 계시죠? 참스키가 생득주의라는 언어 발달 이론의 대표 학자인데요. 관련 이론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 368입니다. 교재 368에 보시면 변형 생성 이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심층 구조, 지문에 나온 것처럼 심층 구조와 표층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자, 심층 구조가 뭐냐면요, 선생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은, 그 의미는 언어라는 구조로 나오게 되죠. 우리의 말이나 글이나 언어라는 구조로 나오는 걸 표층 구조, 표현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심층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의미들,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면 그 언어는 표층 구조가 되는 건데요. 자, 아이들이 이 심층 구조는요, 모든 문화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었을 때 배가 고프다는 거는 우리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이 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나 배고파가 되고요. 영어에서는 I'm hungry가 되는데요. 이 배고파와 I'm hungry는 표현하는 언어적 문장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표층 구조라고 합니다. 표층 구조. 그래서 의미는 내가 내재된 의미는 똑같아요. 전파하는 의미는. 그런데 문장을 달리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심층 구조는요, 표층 구조를 변화하면서 여러 문법들을 다양하게 형성해낸다라고 하네요. 이게 변형 생성 이론인데 그 지문이 아주 변형 생성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나에서 설명하는 이론의 명칭을 쓰라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변형 생성 이론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표층 구조가 빠졌으니까 답은 표층 구조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가는 유아들이 방송국 놀이를 하는 장면이고 나는 교사가 유아들과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 문제 B번에 3번 별표 5개 치세요. 이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문제예요. 혼란을 느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혼란을 느꼈었어요. 왜? 이론을 정확히 몰라서. 자, 하위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스밀란스키에 의하면 기역은 사회극 놀이의 뭐뭐에 해당되고요. 니은은 사회극 놀이 요소의 하나인 언어적 의사소통 중 뭐뭐에 해당이 돼요. 1과 2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한 가지씩 쓰라 그러는데요. 선생님, 사회극 요소에 들어가는 건 4가지입니다. 4가지. 스밀란스의 사회극 놀이는요, 4가지의 요소를 충족시켜야만 사회극 놀이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가작적 요인입니다. 가작하고요. 두 번째, 지속성입니다. 10분 이상 놀이가 지속되어야만 놀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호작용입니다. 이 사회라는 말은요,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사회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뭐 이런 것들만은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사회가 되거든요. 스밀란스키가 상징놀이 중에서 사회극 놀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한 건 타인과 하는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강조되는 건 상호작용입니다. 누구와 2명 이상의 사람이 2명 이상의 유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사회극 놀이가 될 수 있고요. 혼자 하는 단독극 놀이는 사회극 놀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다면요, 당연히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 의사소통은요,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배역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는 가작적 의사소통 혹은 가작화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위 의사소통은 놀이와 현실을 연결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드라마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드라마는 아이들의 놀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놀이 상황에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대사가 있을 겁니다. 그 대사,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 중에 하는 대사를 가작화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상위 의사소통은 뭐냐면요. 배우들이 이렇게 뜻하는 대로 연기를 하지 않았을 때 감독이 이렇게 지시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말고 다르게 해봐. 그때는 좀 더 울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대화들을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놀이에서도 상위 의사소통은요, 현실, 감독이 배우들에게 주문하는 것처럼 현실에 있는 어떤 그 현실 속 상황을 놀이 속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용어들이 상위 의사소통인데요.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에게 너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해. 엄마처럼 행동해.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가작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가작화 안에 역할의 가작화가 있고요. 사물의 가작화가 있고요. 행동의 가작화가 있고 상황의 가작화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가작화 4가지를 가작화의 하위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극 놀이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4가지가 가작화의 하위 요소고요. 사회극 놀이의 요소라고 하면 이거 4가지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지금 기역은 사회극 놀이의 요소 중 1에 해당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역이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가는 여기서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이 4가지에서 사회극 놀이의 요소 중에서. 근데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기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은이는 아나운서 테이블 앞에 앉아서 길쭉한 연필꽂이를 앞에 세워놓고 후후 불면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신용을 한다인데요. 이게 답이 가작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역할의 가작화, 사물의 가작화, 상황의 가작화, 그 다음에 행동의 가작화에서 고르려고 하셨어요.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이 4가지가 이 문장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은이가 아나운서 테이블 앞에 앉아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거는 다은이가 아나운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역할의 가작화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연필꽂이를 마이크 테스트하는 신용을 마이크 테스트하는 데 썼잖아요. 한마디로 연필꽂이를 마이크로 썼잖아요. 그건 사물의 가작화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아나운서 테이블 앞에 앉았다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아나운서 테이블 앞에 앉았겠어요? 아니겠죠. 유치원에 쓰는 유치원 책상에 앉았는데 그걸 아나운서 테이블로 쓰면서 아나운서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의 가작화도 되고요. 마이크를 하는 신용, 이렇게 후후 불면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신용은 행동에 가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에 역할, 행동, 사물, 상황의 가작화 4가지가 모두 나와서 답은 가작화인데 또 사회극 놀이의 요소 중에서 물으라 그랬는데 당시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하위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그 사회극 놀이의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이쪽에서 답을 고르셨어요. 오답 처리됐죠. 오답입니다. 왜?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이게 사물의 가작화다, 상황의 가작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겠죠.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인데 모두 포함한 문제인데 그래서 답은요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작화가 답입니다. 가작화가. 그중에서 자 니은 한번 가겠습니다. 니은은 사회극 요리 요소의 하나인 언어적 의사소통 중 2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2에 들어갈 용어는 뭐냐 이거죠.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옆 동네에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다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선생님 가작화 의사소통이죠. 가작화 의사소통, 가작적 의사소통인데 이때도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고르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사회극 요소 중에서 적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극 요소의 하나인 의사소통에서 고르라 그랬어요.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작적 의사소통이냐 상위 의사소통이냐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사회극 놀이 요소에서 정하라 그랬다라면 답은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요중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 중 고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대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드라마상에서 배우들이 하는 거는 다 역할 배우들이 하는 대사는 가작한 의사소통이라고. 근데 이제 다은이가 놀이를 하면서 아나운서로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옆 동네에서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작적 의사소통에 속하는데요. 거기서 또 그 해 시험 본 선생님들이 상위 의사소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했더니 왜 도대체 상위 의사소통을 답으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가 현실과 놀이를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놀이 상황을 시작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죠. 보통 아나운서들이 뉴스 시작할 때 선생님들 보시잖아요.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은이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사는 내가 지금 놀이 시작할 때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놀이를 시작할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나운서가 이미 돼서 아나운서 멘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에게 나 지금부터 놀이 시작하겠어 이런 말로 했다라면 반말을 사용했겠죠. 자, 지금부터 뉴스 놀이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작한 의사소통, 아나운서로서 아나운서 멘트를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놀이 안에서의 가작적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디귿과 관련된 3호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교재에 보시면요. 372페이지에 사회관계 나와 있습니다. 사회관계 보시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라는 내용 범주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서 A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보니까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거는 세부 내용 암기하신 분만 쓸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A에 들어갈 세부 내용은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게 답이네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세부 내용 표를 주고요. 빠진 세부 내용 쓰라. 이거 못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선생님들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라면 해설서 세부 내용 100% 암기하셔서 가셔야 되죠. 음소, 음절 틀린 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틀리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셀만의 역할 수용 이론에 비춰볼 때 나의 리을에 지호가 해당되는 수준의 명칭 한 가지를 쓰고 이 수준의 특징 한 가지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셀만의 역할 수용 이론이 나왔어요, 선생님. 셀만의 역할 수용 이론 단계 명칭은 알고 계시지만 각각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사회관계, 우리 유아교육 신이론에서 나오는 사회관계 이론인데요. 셀만의 역할 수용 발달 단계 또는 조망 수용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요. 역할 수용과 조망 수용은 그 사람의 역할을 내가 이해하는 거고요. 조망 수용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건데 우리가 역할 수용과 조망 수용을 동의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할을 이해하는 것과 관점을 이해하는 게 동일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셀만의 이론은요. 정식 명칭은 역할 수용 발달 단계인데 그 역할 그 이론에서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또 보는 거라서 조망 수용 발달 단계라고도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동의어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셀만 이론 보실게요. 셀만은 대표적인 피아제 학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자,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 1단계 전도덕성입니다. 2단계 타율적 도덕성입니다. 3단계 자율적 도덕성이죠. 그 다음에 이 발달 단계를 확장시켜서 콜버그가 3수준 6단계로 얘기를 하게 되죠. 3수준에 해당하는 건 전인습, 인습 단계, 그 다음에 후인습 단계인데요.
전 도덕성 단계처럼 인습, 사회문화적인 기준 전 단계가 있고요. 사회문화적인 수준이 있고요. 사회문화적인 거를 넘어선 수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콜버그가 이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마찬가지로 3수준으로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6단계로 했는데 지금 7단계로 확장이 됐죠. 근데 7단계가 뭐 영생적인 거 이런 거라서 여기에서는 빼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론 하시는 분들은 7단계까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서 드렸던 부분. 자, 전인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인습이 벌가 어떤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단계죠. 그래서 어떤 권위지향 단계입니다. 벌과 복종의 단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나와 가까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도구적 상대주의, 상대적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3단계 인습 단계는요, 여기서부터는요, 내가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착한 소년, 소녀 단계라고 하고요, 또는 좋은 대인관계 지향 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는요, 법과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과 질서는 절대적인 법, 정해진 법, 권위자로부터 정해진 법에 의한 법, 질서를 지키는 단계이고요. 여기서의 법은요, 5단계에서도 법인데요. 여기서의 법은 사회계약으로서의 법입니다. 선생님, 명문화된 법과 사회계약으로서의 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명문화된 법, 4단계에서 법은요, 권위 있는 누군가가 정한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으로서의 타율적 도덕성으로서의 법이고요. 5단계의 법은, 사회계약으로서의 법은 우리 모두가 동의한 법, 그래서 나도 그 법에 참여해서 동의한 법을 얘기합니다. 그런 5단계는 사회계약으로서의 모두가 동의한 법을 얘기하고요. 6단계는 윤리적, 도덕적 수준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수준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거고요. 사회적인 수준을 넘어서 인간 생명, 존중, 인간 존중 개념에 근거해서 도덕성을 판단할 때입니다. 자, 제가 피아제와 콜버그의 이 도덕성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유는 셀만은요, 피아제의 도덕성과 콜버그의 도덕성을 모두 반영해서 자신만의 이론인 역할 수용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콜버그도 그렇고요. 피아제도 그렇고요. 콜버그도 그렇고요. 모두 전 단계를 얘기했죠. 전 도덕성 단계는요, 도덕성의 전 단계, 도덕성이 없는 단계를 말하고요. 전 인습 단계는요, 인습 전 단계, 한마디로 사회문화적 규칙이 없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셀만은 이 둘의 영향을 받은 피아제 학파이기 때문에요, 발달 단계 역시나 0단계로 시작합니다. 0단계, 0. 그래서 1단계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셀만의 이론은 0, 1, 2, 3, 4로 나아갑니다. 왜 0단계부터 시작하시는지 이해하셨죠? 자, 0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분화된 역할 수용 단계인데요. 분화가 안 됐다, 미분화됐다, 역할 수용 뭡니까?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역할, 남의 역할 구분하기 전 단계, 역할 수용의 전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특징을 보니까요, 자신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 구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는 하는데 혼란을 느낍니다.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는 하나 생각이나 감정의 차이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정보적 역할 수용입니다. 사회정보적 역할 수용인데, 사회 정보에 기반해서 역할 수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 정보에 기반한다, 한마디로 나의 판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회 정보, 타인이 나는 너의 생각과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은 하는데요. 왜 다른지는 이해를 못해요. 한마디로 내가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다르구나라는 사회 정보, 타인의 정보에 의해서 역할 수용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감정이나 사고를 추론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 관찰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자기 반영적, 자기 반성적인데요. 이제는
자기 반영, 자기 반성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타인의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을 돌이켜보는 걸 말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볼 수 있는 건데요. 타인의 관점도 이렇게 하면서 타인의 관점도 나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옳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반영,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서 타인의 관점에 근거해서도 나의 관점처럼 맞을 수 있다는 걸 안다 이고요. 3단계는요. 제3자적 역할 수용이잖아요. 이제는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그 세 번째 사람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과 상대방의 관점을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는 어떻게 보이고 이 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요. 사회 간섭입니다. 사회 정보가 아니라 사회 간섭이요. 사회 간섭은 우리 안에 내면화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간섭적, 도덕적, 법적 관점에 근거해서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타인이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 문화적 규칙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유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아니겠죠. 4단계가. 자, 한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이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를 선생님들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실게요. 문제가 뭡니까? 마지막에 셀만의 역할 수용 이론에 비춰서 나의 리을에서 지호가 해당하는 수준, 그 다음에 그 수준의 특징을 써라. 지호 리을 한번 볼게요. 나의 리을. 철수는 자전거를 타고 외할머니한테 갈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외할머니 좋아하는데 철수도 엄마도 외할머니 좋아하니까 기뻐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동화 내용 읽을 필요도 없이 지호 봤을 때요. 교사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철수는 외할머니 댁에 자전거 타고 가겠니? 철수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간 걸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할까? 철수는 타고 간다고 했어요. 자, 철수가 뭐 할 거다라는 답변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지호가 왜 철수가 그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유. 근데 지호가 내가 우리 외할머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철수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지호는 철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호인 내가 좋아하니까. 그럼 뭐예요? 철수와 자신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쵸?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이거는 너와 나의 감정은 하나야.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0단계죠. 미분하는 역할 수용 단계. 그 다음에 철수도 엄마도 외할머니 좋아하니까 기뻐할 거예요. 나는 우리 외할머니 좋아하는데 철수와 엄마도 외할머니 좋아한다. 그거는 선생님 지문에 어디 나와 있어요? 교사가 읽어준 딜레마가 있는 짧은 생활동화에 그 내용에 철수가 외할머니 좋아한다, 엄마가 외할머니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죠. 싫어할 수도 있죠. 외할머니랑 엄마랑 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문에는 철수가 외할머니를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는지, 엄마가 외할머니를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호는 철수도 외할머니 좋아한다 그랬고 엄마도 외할머니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미분화된 역할 수용이기 때문에 이런 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0단계고요. 그 이유는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고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구별하지 못한다가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는 하지만 혼란을 느낀다. 네 건지 내 건지 혼란을 느낀다. 그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는 유치원 교사의 대화이고요. 나는 4세반 활동계획안의 일부입니다. 다는 장 교사가 쓴 저널의 일부예요.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획에 해당하는 유아 사회교육의 접근 방식 그랬는데요. 네, 교재 377에 보시겠습니다. 유아 사회교육의 접근 방식은 스펠트와 뱅크스를 함께 분류한 게 우리나라 전공서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요 방법을 하거든요. 스펠트가 사회생활 접근 방법, 직접 환경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공유율 접근 방식, 그 다음에 4가지
네 번째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 방식, 다섯 번째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 방식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 C벨트가 분류한 5가지가 다문화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공서는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을 넣어서 6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아 사회교육의 접근 방식이라 그러면 이 5가지가 아닌 6가지, 뱅크스까지 넣어서 6가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게 역사나 지리, 경제, 환경과 같은 분야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분야의 핵심 내용을 가르치는 거다. 아, 선생님 이거 누구 생각나십니까? 브루너 생각 안 나십니까? 브루너의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요.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 학문이 가진 기본 개념, 학문의 순수한 개념들을 혹은 아이디어들을, 핵심 개념들을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각 분야의 기본 개념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사회 각 분야의 핵심 개념,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유아 사회교육의 접근 방식 중에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학문의 구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요. 네 번째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방식입니다. 개념의 구조화, 학문의 구조화 똑같은 용어죠. 브루너의 학문의 구조화에 기반해서 과학이라는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구조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가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 방식인데 기억에 정확히 그것이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답입니다. 나머지 접근 방식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니은에 들어가는 용어 한 가지 쓰라라고 했는데요. 니은에 들어가는 거 한번 봅시다. 답만 봐도 가설이네요. 문제만 봐도 가설이네요. 왜냐하면요, 선생님. 나의 지문에 보시면 활동 방법에 사회적 탐구 모형 보이십니까? 사회적 탐구 모형, 거기에 별표나 아니면 밑줄이나 네모칸을 해주십시오. 실은 이 사회적 탐구 모형이요. 아까 얘기한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와 접근 방식에서 하위 요소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교재 378페이지에 보시면 타바와 마시알라스는 탐구 과정으로서 문제의식,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봤고 스포덱도 사회적 탐구 과정을 통해 개념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죠. 사회적 탐구 과정은요. 문제 해결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가설이요. 문제 해결 절차에 가설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요. 탐구 과정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회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적 탐구 과정이요. 그럼 지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문에 보시면요. 선생님들 거기에 보시면 활동 단계 쪽 보시면 6단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문제 해결의 절차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가설이 보이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탐구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절차에 가설이라는 게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가설이 빠졌기 때문에 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가설. 선생님 가설 뭔지 아시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라는 연구자의 어떤 일반화된 명제, 그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귿과 미음을 활동 단계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라 그랬는데요. 디귿과 미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귿, 리을, 미음이 뭐냐면요, 선생님. 디귿은 우리 동네 119 구조대원이 하는 일을 표, 그림, 동시 짓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낸다라는 거고, 리을은 우리 동네에 119 구조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 동네 구조대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미음은 소방서에 가서 우리 동네 119 대원이 하는 일을 조사하고 책이나 동영상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인데요. 그러면 주제 명료하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뭘 할지 알아보자, 무슨 주제를 정하자, 그거죠. 그래서 리을, 구조대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그게 해당이 되고요. 자료 수집은 다양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자료 수집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 평가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우리가 평가해서 하나하나 이제 평가를 해서 분석하는 건데,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아이들이 119 대원들이 하는 일들을 표나 그림이나 동시짓기로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분석해서 하나하나 표상 활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 평가 및 분석은 디귿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리을, 미음, 니은이, 디귿이, 리을, 미음, 디귿이 됩니다.
자, 1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순 암기 문제죠, 선생님. 내용은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인데요. 교재 보시면요. 교재 보시면 382페이지에 사회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에 관심 갖기라는 내용 범주에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시면 세부 내용이 쭈루룩 있는데요. 그중에서 빠진 세부 내용 1번에 해당되는 거 4세형 세부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그게 빠졌네요. 그래서 표를 보시고 그대로 빠진 부분을 찾으시면 되죠. 100%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비읍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게 사회적 접근, 사회교육의 접근 방식을 묻고 있죠. 그 하위 문제에서. 그 중에 하나 스펠트가 얘기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다문화 교육이라고. 한번 봅시다. 지영이가 119 구조대원 역할을 하려고 하니 태수가 구조대원은 위험해서 여자는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윤재가 그래 구조대원은 남자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게 성역할 고정관념이죠. 몸만 해야 돼. 남자만 해야 돼.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지영이가 정말 나도 하고 싶은데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나니까 성역할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나는 3호세 누리과정의 편성 내용을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수용하도록 무슨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회적 접근 방법에 근거하면 다문화 교육이에요. 다문화 교육. 그런데 보시면 그 편성과 관련된 지침을 한번 보시면요. 383페이지에 나오죠. 편성에 들어가는 거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이 부분인데요. 거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선생님들이 쭉 거기에 이제 하위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 다문화와 관련 주제를 전개할 때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런 거 나오죠. 그쵸? 다문화라는 말이 거기 하위 설명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교육이라 그럴 때 다문화 교육이 맞는데요. 선생님들 저한테 질문하실 거잖아요. 반편견 교육은 안 돼요? 맞아요. 다문화 교육의 다른 명칭이 반편견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문화, 반편견 모두 답으로 인정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반편견보다는 다문화 교육을 쓰십시오. 이유는요. 교육부 자료에 다문화 교육 자료가 있고 세계 시민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반편견 교육 자료는 없습니다. 이유는요. 반편견이라는 용어 자체를 교육에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걸 싫어하죠. 그런데 반편견이라는 건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편견을 인정하는 거예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에 반대하자는 게 반편견 교육이거든요. 근데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조차도 편견이잖아요. 그래서 반편견 교육을 대체하는 용어로 쓰기 시작한 게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교육은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모든 문화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수용하자기 때문에요. 다문화 교육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다문화, 반편견 모두 다 답으로 됩니다. 자, 5번 가시겠습니다.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이 지금 연도별 기출을 보면요. 매 학년도에 매 기출 문제를 할 때마다 우리 유아교육 전반 모든 범위를 다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유아교육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의에서 다뤄야 될 내용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고요. 또한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 시험 범위 100% 해당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론, 교재에 실린 모든 이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자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00%. 그래서 하시기 바라고요. 3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래동료의 지도 방법에 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되어 있는데 기억이 설명하고 있는 용어를 고든의 이론에 근거해서 한 가지 쓰라라고 나왔어요. 선생님 아까 A 분석할 때 고든 배우셨죠? 부모 교육 이론 할 때 T 고든 얘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T 고든의 PET.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고든은요, 이 고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에도 고든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예술 경험, 음악 교육에도 고든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부모 교육은 T 고든이고요. 음악 교육은 이 고든이에요. 지금 고든이
각각의 고든이 같은 해에 출제가 됐네요. 자, 이 고든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역이 설명하는 용어, 이 고든인데요. 자, 전래동요 진도 방법에 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예요. 그 중에서 기역에 해당되는 게 노랫말이나 없이 노래를 상상해서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거래요. 선생님, 고든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교재에도 나오지만 387에 나오지만 오디에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오디에이션은요.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상상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예비 오디에이션을 시작으로 오디에이션으로 음악적 개념을 배운다는 게 고든의 생각입니다. 고든이 오디에이션의 유형을 얘기하기도 했고 특징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단계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선생님 요것도 같이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오디에이션, 이 고든 반드시 알아두세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린다고 상상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오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역이 설명하고 있는 요거는 오디에이션이고요. 니은에 들어가는 거 한번 봅시다. 전래동요의 가사를 확장해서 동극, 자, 동요를 확장해서 동극 형식으로 하고요. 등장인물의 대사 일부를 노래로 표현하는 노래극이에요, 선생님. 노래로 극놀이를 하는 게 노래극이고요. 이 노래극이라는 표현은 국가수준교육과정 함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해설서에서도 노래극이라는 표현이 있고 제가 이거 답으로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래극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춤의 요소가 포함되는 뮤지컬이나 대부분의 음악으로 이어지는 오페라에 비해서 노래극은 만들기는 쉽겠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아직 연령이 어려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3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아 음악교육 활동의 종류가 여러 개 쭉 10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7번째가 노래극이죠, 선생님. 노래극은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노래를 통해서 극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 있고 해설서에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노래극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디귿과 관련된 3호세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의 일부예요. 1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쓰라 그랬는데 요것도 선생님 암기 문제 그대로 나온 거죠.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겁니다. 세부 내용 표를 주고 거기 박스에 빠진 거 뭐야 이렇게 쓰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자, 저희가 보시면 교재에서는 389부터 나오고 있죠. 예술 경험에는 예술적 표현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악으로 표현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세부 내용이 쭉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1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입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답으로 되고요. 자, 리을을 사용한 전래동요의 정간보 일부입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장단의 이름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딱 보니까 자진몰이네요, 선생님. 들어갈 악기 한 가지를 쓰세요. 제가 미음에 해당하는 악기 이네요. 자, 어쨌든 한번 리을에 해당하는 제가 이제 정간보만 보도 저거는 자진몰이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요. 그 리을에 해당하는 장단, 일단 리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이 권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몰이 장단보다 느리지만 잦은 박으로 빠르게 치는 경쾌한 장단. 요거 희몰이가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선생님, 장단 어려우시죠? 장단 어려우신 분들 포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 음악에 쓰는 장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로 99%까지는 아니고 95% 정도 아이들의 유아 국악에 쓰는 장단은 95% 정도가 이 두 가지입니다. 희몰이와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희몰이는 4분의 4박자예요. 4분의 4박자고요. 자진몰이 장단은요 8분의 12박자일 거예요. 8분의 12박자인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92에 나오죠. 8분의 10이라고.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한다이고요. 8분음표를 기준으로 한다인데요. 우리의 8분음표는 서양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박, 요게 4분음표, 4에 해당하는 박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요것을 4에 해당하는 박을 2등분하는 게 아니라 3등분해요.
그래서 팔이 요걸 뜻해요. 요걸. 한 박자를 3박자로 나눈 거. 그래서 한 박자의 3분의 1을 뜻해요. 요런 걸 우리는 소박이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한 박자를 한 마디를 3등분한 거. 요런 것을 3소박이라고 해요. 3소박인데 자진몰이는 이 3소박이 요렇게 요 한 마디가 4개가 뭉친 거예요. 우리는 요 한 마디를 대박이나 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박과 박을 배분한 것을 소박 또는 중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진몰이는요, 3소박, 한 마디를 3등분해서 하고요. 3소박이고요. 그리고 이 큰 마디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소박 4대박이라고 하는데요. 3소박 4대박을 바꿔주면 8분의 10이에요. 요거 하나가 8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박자라고 반박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걸 8로 얘기한다고. 요 8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저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있죠. 그래서 요게 12개 있다는 식으로 해서 3소박 4대박을 8분의 12로 얘기해요. 요걸 자진몰이라고 하고요. 희몰이는 4분의 4박자예요. 선생님 4분의 4박자 알고 계시죠? 요거는 마디가 2개이면서요. 요거는 2등분만 해요. 그래서 한 박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실은 요 한 박자가 4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4개 있다라는. 근데 요게 이제 2소박이죠. 2소박. 그리고 2대박이고요. 이렇게 되죠. 요게 희몰이 장단이고요. 희몰이 장단은요, 보통 하나를 안 쓰고 2개를 붙여서 써요. 그래서 2소박, 4대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요거 하나만을, 앞부분만을 희몰이 장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소박, 2대박으로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건 희몰이 장단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표 봤을 때 희몰이 장단보다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답은 자진몰이 장단이에요. 그리고 그 표를 봐도요, 8분의 12로 되어 있죠. 3소박 4대박으로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쵸? 굵은 선이 4개가 있고 굵은 선으로 구별된 게 4개가 있고 굵은 선이 다시 3개로 나눠져 있죠. 3소박 4대박이죠. 그래서 이건 뭐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8분의 9박자. 해설 자료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음에 들어가는 악기. 사물에 쓰이는 악기 중에 모모를 사용해 매 장단의 첫 박을 쓰면 음의 지속이나 진동을 효과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장단의 특징은요, 첫 박이 가장 큰 소리, 가장 강한 소리를 낸다인데요. 이걸 징으로 연주해 줍니다. 그래서 징이 가장 사물놀이 중에서, 사물놀이에 쓰이는 리듬악기 중에서요, 징이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징을 첫 박에 써주게 됩니다. 요게 답은 징이고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6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6번에 3호세 호남연령반 활동계획안의 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과 관련된 3호세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쓰라 그랬는데 이것도 암기하신 분들은 그냥 박스 보고 쓰시면 되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396페이지네요. 396페이지에 보시면 예술 경험에는요, 예술적 표현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그 내용 범주 안에는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가 있고요. 그 세부 내용 박스를 같이 교재에 실었죠, 제가. 거기에 보시면 1에 해당하는 것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입니다. 니은과 디귿에 공통으로 나타난 동작의 구성 요소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니은 한번 봅시다. 동작의 구성 요소, 동작의 구성 요소. 선생님, 동작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동작의 요소라고 하면은 라반 이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반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든 모두 라반 이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라반 이론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동작의 요소, 움직임의 요소에서요. 그러면 라반 이론의 동작의 요소에 보시면요. 398페이지에 신체, 공간, 시간, 힘, 관계, 노력 6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요, 그런 동작의 요소 중에서요, 니은과 디귿의 공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 명이 함께 몸으로 숫자를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 명이 함께 공통으로 나타난 걸 하거든요. 여러 명이 함께 몸으로, 여러 명,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건요, 다양한 소품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몸으로 까지인데요. 물건과 몸으로, 나의 몸으로 만든 거죠. 선생님, 여기서의 몸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관계에 라반의 이론 중에 동작의 요소에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계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체와 신체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물 또는 물건과 신체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체는 나의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 이거는요, 나의 신체 부위와 또 다른 신체 부위가 만나서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신체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과 신체 활동을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과 신체의 관계는 내가 사물과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몸으로는 신체, 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몸으로는 내가 타인과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양한 소품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몸으로는 사물과 몸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사물과 신체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거, 이 두 개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관계에 해당하죠. 관계. 그래서 답은 관계인데요. 선생님들 질문 여기서 뻔합니다. 신체는 왜 답을 안 돼요? 이거죠. 신체가 답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신체적인 요소, 나라는 것이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보세요. 신체 표현, 신체 동작을 만들 때 나의 신체가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동작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동작에는 신체 표현은, 신체는 반드시 100%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공통으로 들어간 거 찾으라 그럴 때 신체가 답이겠습니까? 신체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것에서. 그러니까 신체가 없으면 동작이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찾으라고 유도한 게 100% 항상 답이 되는 신체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 그 다음에 흐름,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고르라는 게 문제가 답이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신체가 포함이 안 된 게 아니라 신체 포함 없이 동작은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신체를 사용해서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한 거는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물과 신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도한 답은 관계가 답이 된다. 그래서 신체는 오답 처리하십시오, 선생님. 신체가 이 문제의 답이 신체면요, 모든 동작의 요소의 답에서 다 신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한 답이 뭔지, 출제의 의도가 뭔지 반드시 반영하셔서 답을 고르십시오. 리을과 미음, 리을과 비읍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모양의 요소인데요. 선생님, 또 우리가 신체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신체 안에 신체 모양이라는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이 모양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냐 이건데요. 같은 라반 이론이고요. 교재에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신체 모양 399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설서에서 나오고 지침서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모양의 요소에는요, 이 모양의 하위 요소에는 곡선, 직선, 대칭, 비대칭,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꼬인 모양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곡선, 직선, 꼬인 모양, 대칭, 비대칭이 해설서와 지침서 라반 이론에서 얘기하는 모양의 요소입니다. 모양의 요소. 거기 399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거 봅시다.
리을이 현아는 몸을 둥글게 구부리고 있구나. 현미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구나. 그러면 둥근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두 명의 아이가 둥근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미음은 민수는 팔을 쭉 펴고 있구나. 쭉 펴는 직선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공통으로 해당하는 거 곡선, 직선은 아니네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꼬인 모양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곡선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고 꼬인 모양도 그림에 없습니다. 그럼 대칭, 비대칭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대칭, 비대칭, 그림 순수하게 보십시오. 그림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림을 이쪽에서 보면 대칭이고 이쪽에서 보면 비대칭이에요. 그런 거 지문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보이는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 지문은요, 해석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6번과 7번에 해당하는 거, 리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비대칭이네요. 아이들이 대칭이 안 되고 있죠. 한 아이는 이렇게 서 있고 한 아이는 이렇게 6을 만들고 7을 만들고 있잖아요. 두 명이서 6을 만들고 한 명이서 7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봐도 대칭이 안 되고 이렇게 봐도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이들은 6이라는 글자, 7이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비대칭이라는 모양의 요소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답은 비대칭이에요. 리을과 비읍에 해당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게 비대칭 말고 아까 6이 둥글게라는 둥근 모양이 있었죠. 근데 8번 한번 보세요. 우리 경수는 팔과 다리를 둥글게 하였구나. 마치 숫자 3을 2개 붙여놓은 것 같아. 둥글다라는 요소가 나오죠. 그래서 둥근 모양 곡선에 그 요소가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답이 비대칭이고 다른 하나는 답이 곡선입니다. 씨앗 한번 보시겠습니다. 3호세 놀이과정 중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에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시옷이 3세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요. 시옷이 아이고 우리 3세 아이에게 협동을 시켰네요. 4, 5세 4명에서 5명이 한 모둠이 되어서 여러 모양의 숫자 모비를 만든다인데요. 선생님 우리 해설서 세부 내용에 근거할 때 협동, 미술활동에서 협동하기는요 4세와 5세가 들어갑니다. 4세, 5세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교재 보시면요. 403페이지인데요. 403페이지에 보시면 예술적 표현하기라는 내용 범주에 미술활동으로 하기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한다가 4세고요.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가 5세잖아요. 근데 3세는 비어있죠. 네, 협동은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3세 아이들에게 협동은 안 하고요. 4세는 참여하는 거에서 그치고요. 5세는 참여하여 즐긴다인데요. 4세 협동 미술활동은요. 개별 활동을 한 다음에 개별 작품을 모아서 하나로 한 작품으로 만드는 게 4세에게 적합한 거고요. 5세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시옷 보시면요. 4, 5세 아이들이 한 모둠이 돼서 여러 모양의 숫자 모비를 만들잖아요. 함께 한 모둠이 돼서 하잖아요. 요거는요. 4세, 5세 세부 내용 그 중에서도 그 4세, 5세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봤을 때 4세 걸 사용해도 되고 5세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쨌든 4세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시옷은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한다라는 만 4세를 위한 세부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만 3세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시옷은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라는 만 5세를 위한 세부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만 3세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만 3세 바로 윗부분에 3세와 연결해서 4세 세부 내용을 활용했어요. 이 경우에 대체적으로 소개된 활동이 3세, 4세 구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공동 미술활동, 협동에 대한 개념은 4세와 5세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세 세부 내용에 근거하든 5세 세부 내용에 근거하든 하나의 근거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6번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에 그 기출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연 탐구에 해당되는 거죠. 가는 4, 5세 혼합 연령반 활동 계획안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후 교사가 작성한 저널의 일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기억에 해당하는 탐구 기술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자, 탐구 기술에 뭐뭐 들어가는지 기억나십니까? 해설서에 있었습니다. 교재 잠깐 돌아가시면요. 교재에 요 편에서 제가 빼고 앞부분에서 이제 나와 있다고 요 편에서는 뺐네요. 자, 한번 봅시다. 탐구 기술이 2013년이나 2014년 출시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교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나 8번에 네. 거기에 있습니다. 교재에 2013년 추가로 잠깐 돌아가시면요. 교재에 26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고요. 거기에 내용에 탐구 기술 활용하기가 있죠. 그 탐구 기술 활용하기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탐구 기술은 탐색, 관찰, 비교, 예측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탐구 기술이 이 4가지만 되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해설서에 근거해서 이 4가지를 먼저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시면 탐색, 관찰, 비교, 예측 4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걸 모아보니까 하트 모양을 모아본다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아까 그 266이었습니까? 266페이지에 탐색, 관찰, 비교, 예측이 있는데요. 요 4가지. 그런데 하트 모양을 모아본다는 이 4가지에 들어가진 않네요, 선생님. 그쵸? 저희가 탐구 기술이 해설서에 나온 건 4가지고요. 그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전공서까지 확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탐구 과정이나 탐구 어떤 기술이 다 들어가거든요. 탐구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교재에 나와 있습니까? 교재에는 안 나와 있네요. 교재에는 안 나와 있고 안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추론이 들어갈 수 있고요. 분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측정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억에 이제 전공서에 근거한 겁니다. 해설서 외에 기억의 하트 모양을 모아본다는요. 자, 찍어놓은 반죽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여기까지가 비교예요. 비교가 공통점과 두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비교고요. 기억은 하트 모양을 모아본다는 거잖아요. 어떤 집단 안으로 가져온다. 그쵸? 분류입니다. 분류.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하트 모양을 모아본다. 그 한 집단으로 만든다. 분류가 해당되고요. 한 가지 기준으로 사물을 모아보는 단순 분류에 해당하는데 탐구 기술을 물어봤으니까 분류 또는 분류하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3, 5세 누리과정 중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나기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이 니은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요.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찍어놓은 초록색 반죽을 모은 후, 자, 초록색을 기준으로 반죽을 모았어요. 그럼 색을 기준으로 단순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서 별 모양을 모아본대요. 색을 기준으로 단순 분류를 한 다음에 또다시 별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죠. 이걸 재분류라고 해요. 분류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또다시 다른 기준으로 다시 분류를 하는 거 재분류라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이 재분류는 5세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409페이지 볼게요. 수학적 탐구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고요.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나기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5세 세부 내용에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라는 5세 세부 내용이 있죠. 자, 재분류는 5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세에게 당연히 적합하지 않겠죠. 5세의 세부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명을 니은은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라는 만 5세를 위한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만 4세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이유나 그런 판단을 쓰라 그러면 반드시 세부 내용을 포함해서 답으로 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제 그 답안지에 있는 교재에 있는 제 답이 어떤 채점자를 만나도 100% 답으로 채점이 되는 그런 서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 서술 방식으로 답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디귿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의 일부이다. 1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디귿이 뭔지 볼 필요도 없이 박스만으로도 빠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네요. 그쵸?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교재 4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재 410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적 탐구학이라는 내용 범주에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4, 5세 세부 내용 중에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가 있는데 그게 바로 1번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이네요. 그래서 박스만 보고도 답을 적을 수 있는 문제이죠.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리을에 들어갈 표상 양식이라고 했는데요. 브루너의 표상 양식이 있습니다. 브루너의 표상 양식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교재를 참고하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요. 교재 411페이지입니다. 브루너의 표상 양식은요. 첫 번째가 행동적 표상이고요. 두 번째가 영상적 표상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 표상이죠. 그런데 각각의 표상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이것은 데일이 얘기했습니다. 데일의 경험의 원추가 바로 브루너의 표상 양식에 어떤 예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데일의 경험의 원추 411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데일의 경험의 원추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행동적 표상에 직접적, 목적적 경험, 구성적 경험, 극화된 경험을 넣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 목적적, 구성적 경험, 극화된 경험, 시범, 견학, 전시 6가지를 넣은 게 있습니다. 둘 다 전공서에서 인정하고 두 이론 정식으로 데일의 경험의 원추로 인정되는 겁니다. 자, 영상적 표상에는요. 데일의 경험 1에서는요. 시범, 견학, 전시, 텔레비전, 영화, 녹화가 들어가고요. 데일의 경험 2에서는 텔레비전, 영화, 녹음, 라디오, 사진 등등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시범, 견학, 전시가 행동적 표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영상적 표상에도 들어갈 수 있다. 둘 다 맞는 거다라는 거고요. 상징적 표상에는 시각기호와 언어기호가 들어가는데요. 자, 제시된 예를 한번 봅시다. 리을에 해당하는 거 한번 봅시다. 유아 과학교육에 사용되는 교구나 매체는 브루너가 제시한 표상 양식 중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상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사진으로 구성된 떡 만들기 요리표. 그거는 브루너의 표상 양식 중 어디에 기초해서 제작한 것이다. 그림이나 사진으로 구성됐다. 자, 데일의 경험의 원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페이지에 411페이지. 그림이나 사진 어디에 들어갑니까? 녹음, 라디오, 사진 어디에 들어갑니까? 데일의 경험의 원추 1에서도 2에서도 모두 영상적 표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1에서도 녹음, 라디오, 사진이 영상적 표상이고요. 2에서도 녹음, 라디오, 사진은 영상적 표상입니다. 그러면 브루너의 어디에 들어간다? 영상적 표상에 들어간다. 선생님, 이 문제는 브루너의 이론을 물어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브루너 이론과 데일의 경험의 원추를 모두 물어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브루너는 표상 양식을 3가지로 제시하면서 그것들이 포함하는 예는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현장 교사들이 어떤 것이 행동의 표상, 어떤 것이 영상의 표상, 어떤 것이 상징의 표상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근거, 예시 자료,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것이 데일의 경험의 원추입니다. 그래서 데일의 경험의 원추를 알아야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어디 표상에 들어가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까미와 드브리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까미와 드브리스는 피아제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까미와 드브리스 프로그램이라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이거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미국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스코프의 대표학자가 와이카트죠. 근데 이때 와이카트만 한 게 아니라 까미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까미가 이 와이카트와 뜻을 달리하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 게 까미와 드브리스 프로그램인데요. 까미는 피아제의 제자고요. 드브리스는 콜버그의 제자예요. 까미가 하이스코프를 할 때 하이스코프는 피아제 이론을 기반으로 다른 듀이나 어떤 뭐 브루너나 그다음에 비고스키나 다른 인지 발달 이론학자들을 포함해서 이론을 반영해서 만든 유아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인지 발달은 아니지만 생태학적 체계 이론도 같이 반영해서 와이카트가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까미가 초기에 여기에 참여했었는데 까미는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계 스위스인이고요. 피아제도 스위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아제 이론, 정통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와이카트와 뜻이 달라서 하이스코프에서 나와서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은 100% 피아제 이론을 100% 반영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피아제 이론 잘 알고 계시죠?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면요 100%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아제 이론으로 푸셔도 100%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식의 유형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피아제가 주장한 지식의 유형 3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실걸요? 물리적 지식, 사회적 지식, 논리 수학적 지식이에요. 이 3가지의 지식 유형이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에 그대로 쓰입니다. 왜? 피아제의 제자들이라서. 그 다음에 콜버그의 제자라서 100% 순수한 피아제 이론을 반영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하이스코프도 인지발달, 피아제를 중심으로 한 인지발달 이론가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 피아제의 지식의 유형 3가지가 하이스코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라고 물어보든 까미와 드브리스라고 물어보든 하이스코프라고 물어보든 지식의 유형이라고 하면 바로 피아제가 주장한 물리적 지식, 사회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지식의 유형 중 미음에 나타난 거예요. 쌀가루 부드러워요. 물리적 지식이에요. 논리수학적 아닙니다. 자, 만져서 알게 되는 지식은요. 물리적 지식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 100% 물리적 지식인데요. 쌀가루 부드럽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들이 만져서 알았겠죠. 그래서 만져서 알게 되는 지식 물리적 지식이고요. 이 지식을 토대로 비교나 뭐 예측이나 추론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탐구 기술이나 가정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논리수학적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히 오감으로 쌀가루는 부드러워요. 만져서 알게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물리적 지식이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답입니다. 자, 까미와 드브리스 프로그램 지식의 유형 4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13페이지에 B8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요. 자, 가와 나는 옷의 반 놀이 상황의 일부이고 물음에 답하라라고 했는데요. 기역에서 진이가 추상화의 원리로 수세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아, 수세기의 원리 선생님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에 417페이지에 겔만과 갈리스텔의 수세기의 원리가 나오죠. 겔만과 갈리스텔의 수세기의 원리는 학자 이름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 이름 빼고 수세기의 원리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1대1 원리, 안정된 순서의 원리, 기수의 원리, 추상화의 원리, 순서 무관의 원리인데요. 추상화의 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의 원리는 구체적인 사물을 수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필, 눈에 보이는 물건을 수를 셀 때 4가지의 원리가 해당하고요. 추상화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수량할 수 있는 거 말고 생각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저희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 없는 사물과 관련 없는 것을 수셀 때 추상화의 원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너 동물원 몇 번 간 적 있니? 3번 간 적 있어? 하나, 둘, 셋. 경험을 세고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경험을 수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상화의 원리인데요. 일단
추상화의 원리에 해당이 되면 다른 모든 원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께서 세 번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이 3이 마지막 그 물체 전체 수량을 가르치니까 기수의 원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구체적인 사물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을 세는 거, 상상한 걸 세는 거, 그런 것들은 다른 원리로 뭐랄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의 원리는 모두 구체적인 사물을 세는 거다. 경험을 세는 거는 나머지 4개의 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기억에 진이가 아빠랑 엄마랑 동물원에 3번 갔어요. 이거 각각 다른 시간에 간 거죠. 각각 다른 날짜에 간 과거의 경험을 아이가 수를 세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을 수를 세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기수의 원리다, 1대1의 원리다 그런 거 얘기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추상화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머지 4개의 원리, 구체적인 사물을 세는 거다. 구체적인 사물을 세는 게 아니면 나머지 원리를 따질 수조차 없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추상화의 원리, 경험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세는 게 추상화의 원리다. 그래서 답은 추상화의 원리고요. 그렇게 판단되는 이유는 과거 경험에 대해서 수를 세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니은 물체나 그림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시각적 패턴이다. 디귿에 해당하는 패턴의 유형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패턴 있지 않습니까? 패턴은 뭐 시각적 패턴이다, 모음 패턴이다 얘기하는 거요.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중간쯤에 보시면 아이가 동그라미 X라는 요소가 반복되는 앉고 서고라는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하는 걸 운동적 규칙 혹은 행동적 규칙이라고 하고요.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하는 거는 청각적 규칙. 청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소리로. 그래서 청각적 규칙이라고 하고요. 빨간색, 노란색은 색이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니은은 짧은 거, 긴 거 눈으로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적 패턴이고 디귿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가 행동으로 하는 거 운동적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해설서에 바로 그 부분이 운동적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적 패턴과 동의어가 행동적 패턴이기 때문에 둘 다 답으로 인정되는 문제입니다. 3번 1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세부 내용 보시면요. 이것도 단수 남기죠. 아, 내용이 나와 있진 않은데요. 다른 세부 내용을 내주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규칙성 이해하기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네요. 자, 수학적 탐구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고요. 규칙성 이해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규칙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1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세부 내용을 단수 남기하는 문제죠. 2014학년도에는 세부 내용을 단수 남기해서 쓰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네요. 왜? 2013년에 해설서가 나오게 되면서 선생님들께 요구했던 거 세부 내용만 암기를 해도 변별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략해서 세부 내용을 암기하신 분들을 합격하시도록 이렇게 2014년 문제가 나왔는데요. 선생님, 세부 내용은 그 어떤 해에도 100% 암기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2019학년도에는 세부 내용이 별로 안 나왔다. 그래서 암기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19학년도에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변별해서, 선별해서 선생님들께서 뒤로 가게 되시죠. 그래서 세부 내용 100% 암기하세요. 자,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보존 개념의 원리를 각각 한 가지씩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보존 개념에는 3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보존 개념 거기에 41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418페이지에 보존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보존 개념은요, 보존한다. 무엇을? 수, 양, 그런 것들을 보존한다. 한마디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3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동일성, 그 다음에 보상성. 두 번째 보상성을 할까요? 보상성, 가역성입니다.
동일성은요, 더하거나 빼지 않았기 때문에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상성은요, 내가 이건 없지만 다른 걸로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초콜릿은 없지만 사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가역성은요, 뒤로 돌려봤을 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역성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보존 개념에 들어가는 합의 요소들입니다. 자, 문제에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음에 해당하는 거. 보경이는 길고 날씬하지만 내 건 짧고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네 건 길고 날씬하지만 내 거는 짧고 뚱뚱해. 그래서 그걸로 보상이 돼. 그래서 똑같아 라는 말은 보상성입니다. 여기서 가역성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요, 같은 걸 역으로 돌려보는 거. 그러니까 보경이 거를 역으로 돌려봤을 때 똑같다라고 하는 게 가역성인데, 이건 보경이 게 있고 내 게 있으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역으로 돌린다, 뒤로 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두 가지 사물을 비교했을 때 네 거는 뭐 길지만 내 건 그 대신 뚱뚱하잖아. 그래서 같아. 이거는 보상성에 들어갑니다. 보상성에. 그 다음에 비읍, 아까 선생님이 준 똑같은 차르게 더 넣지도 빼지도 않았으니까 똑같아요. 아까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았으니까 같다. 그건 뭐다? 동일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동일성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동일성입니다. 여기까지 2014학년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2015학년도 기출분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